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란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복지라는 개념이 점차 변해가고 있죠. 특정인에게 주는 시혜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는 복지 서비스, 즉 이 권리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오늘은 이 복지 서비스 행정 체계와 관련된 개정안을 살펴볼 텐데요. 장애인 활동 지원법 개정안, 의료기사법 개정안입니다. 각각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끝으로 이제 사실상 19대 국회가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삼선 의원이셨고 매년 국정감사 현장에 계셨는데 그동안 국정감사가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또 그 가운데서 특별히 보람 있었던 혹은 아쉬웠던 일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가장 커다란 그 외부적 변화는요. 네. 저희가 17대부터 의정 활동을 했는데 네. 그때만 해도 국정감사 시에 PPT 같은 활용하는 분이 굉장히 적었어요. 거의 없다시피 했죠. 예. 이제 17대 거쳐서 18대, 19대 거치니까 이 PPT 활용 같은 경우는 아주 일반화된 그 기법이고요. 네네. 의형적인 커다란 변화라고 보여지고요. 예. 또 의원님들이 어떤 질의 구체성이라든지 아니면 대안 제시 어떤 정교함 네. 이런 게 굉장히 좀 더 나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특히 이제 보건복지상임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을 다루거든요. 직접 관련이 되죠. 네네. 사회적 약자라든가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 일상에 직접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국감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그 전쟁터 이런 그 정쟁 같은 어떤 전쟁터가 아니라 네. 어떤 그분을 대변하는 전쟁터 같은 느낌이 들고요. 여간에서 최소한 보건복지 우리가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는 커다란 평가를 받지 못할지 모르는데 국정감사가요. 최소한 보건복지상임위 차원에서 볼 때는 의원들의 열이라든가 네. 어떤 그 노력하는 정도, 이 대안 제시 능력 이건 저는 17대보다 훨씬 더 나아져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국정감사를 이번에 12번째를 했거든요. 그러시죠.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네. 사실 그 입법부 같은 경우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근데 18대 때 변웅전 전 의원님이 예. 상임위원장 하실 때인데요. 네. 이제 건강보험공단 아마 국정감사신데 이분들이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좀 미비하게 했어요. 그 당시 예. 건보공단에서. 예. 그리고 약간 그 어떤 자세가 어떤 국민을 대하는 적정한 자세가 아니다. 이런 걸 이유해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다가 위원장님이 결단을 내려서 국정감사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2번을 받게 됐죠. 추후에 다시 그렇군요. 날짜 지정해서 국정감사를 받았는데 그때 네. 우리가 자료 제출의 중요성 내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님 결단 같은 걸 보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이 국정감사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러셨군요. 예, 그렇게 네. 기억이 오래갑니다. 17대부터 19대 이르기까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그 보건복지상임위 현장에는 또 양승조 의원이 계속 계셨고요. 예. 자, 오늘은 두 가지 내용을 모셨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두 가지가 아니더군요. 네. 이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비슷한 내용 19개 법안이 동시에 이 발의됐는데 각각의 법률을 개정하시게 된 특별한 어떤 배경이 있으셨나요? 예, 그 17개 법률을 관통하는 그 개정안의 취지를 보면요. 네. 실제로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신청을 하면 그게 조사를 하게 돼요. 네. 어떤 신체 상태라든가 정신 상태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부양 의무자가 어떤 상태인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 조사할 때 말이에요. 이 법률에 의하면은 그 담당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만 제시만 하면 되고 네. 거기에 조사 목적이라든가 조사 기간이라든가 조사 범위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제시하는 증표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왜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 어떤 걸 조사를 받는 건지 모를 수가 있고요. 또 더구나 이는 주거라든가 직장 같은 걸 출입할 수도 있는데 거기다 제한이 없어요. 그럼 수급자 범위에서는 어떻게 보면 증표 제시 하나 가지고
어떤 사상이 침해될 우려도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수급자라 할지라도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은 어떤 시혜적 입장이나 당연히 당장 국민의 입장에서 권리로서 우리가 수급자가 선정되는 건데 네. 예, 그분들이 사생활이 어떤 제한 없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법안을 개정하자 그런 입법 취지가 있는 거죠. 참 신선한 발상이세요. 왜냐하면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그런 말 하기 어렵죠. 네, 그러니까 네, 마치 옛날 암행어사가 나타나서 마패를 들이대고 다 말해 이런 뭐 말해야 되나 보다 하는 정도였는데 우리가 병원 가서 검사 받을 때 이 검사를 하게 되면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다. 뭐에 관한 조사입니다. 알려주듯이 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럼 왜 안 했습니까 여태까지는? 지금 안 한 이유가 있어요. 네. 이제 법률에 명확한 규정을 안 해놓은 겁니다. 사실 법률에 이제는 증표 제시 같은 걸 하려면 뭐 대통령령이라든가 국무총리령 아니면 장관령에 의해서 하위 법령과 하위 규칙에 의해서 그 하위 규정을 정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하위 규정에 그게 빠진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하. 그래서 하위 규정에 정하는 게 적정한지 아니면 본 법률에 정하는 게 적정한지는 뭐 명확하지 않지만 아예 이번 개정에 본 법률에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어떤 그 수급자의 어떤 권리 보호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네. 분란을 좀 없애자 이런 취지에서 그런 개정안을 낸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에 발의하신 관련 모두 19개 네, 맞습니까? 네. 19개 개정안의 그 입법 근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냥 국세청에 국세조사할 때도 말이에요. 이제 증표제 시에 어떤 조사 목적, 네. 조사 기간, 조사 범위 같은 경우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의료법상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제 그거에 아까 말씀드린 조사 기간이라든가 조사 목적이라든가 조사 범위라든가 이런 걸 규정했는데 그게 나름대로 입법의 근거가 돼서 네, 말씀드린 네. 대로 장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어떤 개정안을 낸 거죠. 네.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면요. 그냥 치과기공사라든가 안경업소를 조사할 때 네, 지금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그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증표 하나만 제시하면 됐어요. 네네. 근데 왜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 아. 또 어떤 이유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 그 물으면 어떤 대답 안 범위까지 해줍니까? 물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겠지만 네. 그분은 그 법률에 규정이 없으니까 의무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있는 죠. 그렇군요. 근데 거기서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러네요. 말씀드린 대로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네. 주변에 독거노인 어르신 한 분이 계신데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옮기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부양자가 있는가 없는가 네네.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데 언제 오신다는 얘기도 없이 네네. 뭔가 이거저거 다 알아가셨는데 언제 결과 알려주겠다는 얘기도 없고 네, 뭐 네, 이런 네. 그 답답함이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기에도 사항인 그 것 큰 같습니다. 흐름에서는 네네. 그 말씀하신 대로 네. 예, 부합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이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각각의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을 거의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짤막하게 다시 한번 뭐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대로 우리가 네. 증표를 제시하는 위에요. 네. 이 조사 기간이라든가 조사 범위라든가 이런 거 갖다가 이 서류를 제시할 수 있도록 의무하는 그러면은 거죠. 조사를 받게 될 사람이 본인의 그렇죠. 신분 이외에 네. 오늘 무엇을 나에게서 알아갈지를 그렇죠. 알게 된다는 의미시죠. 그렇죠. 조사 기간이라든가 얼마를 조사할지 또 어떤 범위까지 조사할지 조사 목적이 무엇인지 네, 그냥 네.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네네.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 조사 명령서를 제시하도록 한 이번 개정안이 네네.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좀 절차가 복잡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듭니다만 네네. 결과적으로는 좋은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좋아질 것들에 대한 얘기도 해주십시오. 뭐 크게 세 가지라고 볼 네.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첫 번째는 일단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왜 내가 조사를 받는 건지 어떤 목적으로 조사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신뢰가 준비도 가죠. 하고 준비도 실리도 할 할 수 있는 거죠. 오, 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로 인해서 그 분란을 갖다가 없애는 겁니다. 한마디로 분쟁 내지 네. 어떤 민원을 해소하는 거죠. 네네. 실제로 민원이 있습니까? 아 그렇죠. 예, 예, 어떤- 실제로 건보공단이 그 과장하고 사급 맡으신 분이 이제 고발을 당한 게 있어요. 예.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게 어떠냐면 그런 거에서 어떤 권리 남용이고 예. 어떤 그 업무 방해다 예. 이런 식으로 그 고발을 당한 사례가 있는데요. 네. 그건 아주 일부 사례지만 네. 이런 게 다 명확하지 않은 데서 기인했군요. 나타나는 거죠. 네. 하여튼 이런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그런 그 분란이라든가 민원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또 뭐 말씀드린 대로 아까 네. 어떤 수급자라든가 네. 이분들이 권리 보호가 강화되는 측면, 그러니까 한 3가지 정도가 커다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급자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거의 신과 같은 존재거든요. 어떻게 예. 판단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의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어려운 의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요. 네.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의원님께서는 국회 등원하신 지가 이제 11년째이시고 그중에서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년이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셨기 네네네. 때문에 이 복지 분야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로 통하시는데요. 이번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현안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도 보건복지 상임 문제이기도 한데요. 저희는 가장 커다란 시급한 문제가 이제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하죠. 네, 뭐 제가 누차 강조하고 제가 저출산 연구 모임 또 회장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출산이 금년에 2014년도 작년이죠. 네네. 합계 출산율이 한 1.204명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OECD 꼴찌인데요. 네. 이게 뭐 한 10년 넘게 꼴찌예요. 큰일이죠. 예. 뭐 한 43만 5천 명쯤 태어났는데 지금 50대 넘는 분들이 한 100만 명씩 태어났거든요. 1년에. 네. 그럼 43만 5천 명 태어나니까 한 절반도 50년 안 되는 되는 절반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뭐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당연한 결과. 당연하게. 예. 그럼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2100년도 정도 가면 대한민국가 반이 안 남거든요. 그러면 기업체는 누가 운영하고 누가 소비할 것이며 학교는 누가 다니고 누가 가르칠 것이며 네. 그 국방 병력은 어떻게 수급할 것이며 엄청난 문제가 막 도래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럼 이 저출산 문제야말로 저는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 저출산 고령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는 대부분 장관이라든가 총리가 맡는데요. 이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으로 어떤 정치권이라든가 이 정부에서는 지급 판단할 때는 당장 그게 내년 시급한 일이 아니잖아요. 5년 뒤에 시급한 일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말로는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네. 이 문제 실질적으로 절실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통령께서 우리가 위원장님이신데 이분이 취임하 후에 직접 회의를 주재한 건 딱 한 번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중요하다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선순위에서는 뒤로 밀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요. 네. 실제로 나라의 존망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저출산 관련 문제는 물론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만 관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이죠. 전 범부처 차원에서 관련된 문제이긴 하지만 네. 최소한 저출산에 관한 사회적 합의 내지 이런 입법적인 어떤 전체적인 네네. 그런 결단이 있어가지고 이 단초를 말하는 19대 국회 됐으면 좋겠다. 네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제 고령화 관련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노인 그 비율이 아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한 13% 정도인데 현재는 한 660만 명인데요.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고령화사에서 고령사로 가는 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맞습니다. 한 2018년이면 고령사회라고 2026년이면 초고령사. 초고령사회라는데 예. 문제는 우리가 고령화사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게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 115년이 걸렸거든요.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72년이 걸렸고 일본만 해도 한 24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10몇 년 만에 가는 거예요. 또 초고령 사회는 8년 만에 가기 때문에 이걸 잘 대비하지 않으면 네. 대한민국 미래가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19대 국회에서 가장 저희가 참 역점적으로 좋겠다 싶은 거는 누가 뭐래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범부처 차원에서 각 상임위 차원에서 어떤 현재 들어가 있는 법률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게. 그래서 비정규직을 갖다 줄이는 것도 저출산 문제의 대책입니다. 사실은. 일용직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저임금 줄이는 것도 그래서 최저임금을 통해서 저임금을 줄이는 것도 저출산 문제이거든요. 네. 이런 저출산 문제에 대한 많은 법안이 19대 마무리가 되기 전에 네. 지금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소망이고요. 네. 또 아까 말씀대로 이제는 고령화 문제. 고령화 문제. 예, 또 그래서 우리나라 굉장히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이제 빈곤율이 상당히 심각해요. 예, 대한민국의 뭐 실적으로 총 GDP 하면 세계 13위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빈곤율 심하고 심각하고 특히 노인 빈곤율은 더 심각하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법안이
19대에 지금 통과돼서 어떤 전환점이 되는 19대가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죠. 그렇군요. 하여튼 이제 실제로 의원님이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는데 들여다보면은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그야말로 우리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애를 쓰셨고 실례로 장애인 등급제, 뭐 부양의무제 네네, 폐지, 네. 발달장애인법 이건 재정법이고요. 네네. 또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등 참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이렇게 장애인을 위한 입법 활동에 좀 더 공을 들이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던 건지 이것이 저희는 왜 시급한지. 말씀대로 제가 네. 가장 역점을 둔 게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사회적 약자라는 법안 문제인데요. 장애 문제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면요. 장애인이 한 25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등록 네. 장애인이. 근데 실적으로 추정 장애인은 이거보다 한 23만 명만 해서 273만 명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장애인들은 여러 가지 이중 삼중으로 어렵죠. 고통을 받고 있죠. 예. 근데 신체적으로 좀 어렵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거기다 또 경제적으로 어렵죠. 네. 또 정신적으로도 좀 어렵죠. 그렇죠. 예. 근데 이분들이 어떤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저는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국가의 의무이고 또 정치인이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여기에 있다. 라면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애인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장애인 연금이라든가 장애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이 조속하게 통과돼야만 네. 그분들도 대한민국 구성으로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이 분야에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올해 뭐 앞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추진하고 계신 현안이나 새로운 입법 계획이 있으시다면 뭐 지금도 저희가 이제는 법안 낸 게 상당히 많아요. 네. 100여 건이 넘는데요. 예. 근데 지금까지 이제 내는 법안도 중요하지만 실제 낸 법안이 우리가 통과시키는데 굉장히 그렇죠. 역점을 줘야 돼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노인 빈곤 문제만 해도 우리가 노인 빈곤이 한 49.6%라 그러거든요. 네. OECD 국가의 12.6%면 한 4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네. 세계 OECD 국가의 제일 높은 빈곤율이에요. 근데 거기에 연계돼 가지고 노인 자살률이 13년째 또 1등이죠. 전체 자살률도 1등이지만 노인 자살률도 또 세계 1등인데 2등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아,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등이 많을까요? 많죠. 네. 그래서 이 가장 커다란 원인 중에 하나가 노인 빈곤이거든요. 빈곤,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기초연금이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노인 일자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노인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어렵죠. 노인 자살률 1등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법안도 19대 마무리 되기 전에 좀 통과하도록 노력할 거라고 하실 일이 약속드립니다. 많습니다. 네, 네. 네, 바쁘신 가운데 또 이렇게 저희 입법 데이트를 위해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국회 입법 데이트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